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5년도가 이제 저물어가는 시간입니다. 주님, 또 이 시간이 저녁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치료의 손길로 쓰여지기를 원하며 주님이 기묘자여 모사였던 것처럼 정말 오늘 우리들이 놀라운 그런 상담자로 하나님이 만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잘 안내할 수 있는 안내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주변에 생각지 않게 어린 시절 양육 과정 속에서 정말 알고 모르고 우리에게 경험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경험 속에서 가지게 된 부정적인 신념들, 우리 도식 덫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정말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문제를 또 배운 원리와 또 방법을 통해 치유를 경험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자유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치료는 오직 주님의 역사이고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장중에 잡힌 바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지혜와 통찰력 그리고 실행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시고 또 정말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동안 심리 도식 부정적 이제 심리 도식 15가지를 공부했고 오늘 3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3가지를 하다 보면 다른 때보다는 조금 일찍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마지막 시간인데 정말 이 심리 도식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게 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어지간해서는 꼼짝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도식 검사를 해보면은 6점 만점인데 6점이라고 쓰여진 것은 굉장히 그 도식이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5점, 6점 또 적으면 4점부터 해가지고 이제 덫이 걸려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하게 되는데 특별히 6점 정도가 또 여러 개 그 문항에서 여러 개의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이게 딱 틀이 짜여져 있다. 우리가 뭐 틀을 짜는데 스티로폴로도 틀을 짜기도 하고 나무로도 짜기도 하고 플라스틱으로도 짜기도 하고 또 쇠로 용접해서 틀을 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6점 정도 되면은 아주 견고해서 정말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그로 인해서 겪는 많은 시도 때도 없이 겪는 그 고통, 또 고통의 그 울부짖음이 그만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치료할 때는 그야말로 인내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인내로 키우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깝깝하고 답답하고 더딘 것 같아도 인내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도식에서 풀어주는 과정은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사람뿐 아니라 그 도식에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워하던 그 집안 모두가 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리도식 치료에 대해서 여러 기간 동안 여러 해 반복해서 했고 또 이것이 또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는 것만큼 또 잘 안 되면 강의 영상을 반복해서 듣더라도
좀 자기 것으로 좀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내담자나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한번 치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은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아,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정말 우울하고 자신감이 없지? 왜 자꾸 딴 사람에게 기대게 해서 힘들어하지? 뭐만 있으면 난 못한다고 도망가지? 이런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뭐 얼마나 다양한 답답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까? 그게 저 사람은 이상해. 저 사람은 왜 저래가 아니라 저 사람은 지금 터져 걸려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런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상하게 보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아픈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그 마음 정말 상담자에게 있어서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잔치를 벌이면서 세리와 창기들을 많이 초대해가지고 자기 집에 있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 더러운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죄인들 거리를 들고 그만 외면하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했지만 주님은 그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을 뭘로 봅니까? 치료가 필요한 환자처럼 나는 바로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왔어. 그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런 것에 별 신경 쓰지 않고 그들과 함께 모시고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들에게 정말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이러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런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이제는 정말 그냥은 안 되고 우리가 깨달음을 가지고 정말 사람들을 잘 치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16번째가 정서적 도식입니다. 정서적 억제 도식. 이 정서적 억제 도식이라는 것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정서를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요. 기뻐도 기쁜 표를 잘 못 내고 슬퍼도 슬픈 표를 못 내고 억울해도 억울한 표를 못 내고 그냥 한마디로 감정을 드러낸다. 감정을 표현한다.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기 속에 이렇게 감정이 올라올 때 그걸 그냥 풀어헤쳐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억압을 합니다. 억압. 그래서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같이 지내다 보면 친해지고 또 친해지다 보면 또 반갑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속상하기도 하고 이런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다양한 감정들이 생겨나는데 상대방과 관계 속에 있으니까 날 잘해주고 좋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고 나에게 기쁘게 해주면 기쁘고 좋은 거고 또 이해도 못하고 억울하게 하며 속상하고 화나는 건데 이런
감정을 발산 자체를 갖다가 아주 억압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감정에 휘둘리면 내 자신이 완전히 통제력을 상실하고 그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만들어질까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아주 이성적인 걸 지나치게 강조를 합니다. 고수를 하고. 분노나 기쁨이나 애정, 사랑 또는 뭐 사랑하는 관계 속에 부부 간의 성적인 흥분 이런 것들 뭐 죄는 아니잖아요. 이런 긍정적인 감정 이걸 다 억제를 해버려가지고 분노도 억제해서 기쁨도 억제하고 사랑도 이거 다 억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늘 이 감정에 기복이 없는 일상적인 것들, 의례적인 것들을 고수를 해요. 그리고 자기 속에 어떤 정서적인 욕구가 올라오면 그걸 존중을 안 하고 무시합니다. 쓸데없는 생각이 드네 하면서 누군가가 좋아져서 저 사람 좀 뭐 가까이 가볼까 하는 생각이 오더라도 아유 간도 스스로 뭐 그냥 사람들에 대하여 좋은 감정도 그냥 무시하고 싫은 감정도 무시하고 한마디로 정서적 욕구를 지나치게 경시하니까 이런 사람은 뭐라고 부릅니까? 목석이라고. 목석. 저 사람은 목석 같아. 하얀 뭐 돌멩이 나무가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석 같아. 그냥 늘 의례적이고 일상적이고 좋아도 좋아하는 것도 모르고 뭐 그냥 슬퍼도 슬픈 것도 모르고 항상 침착하고 냉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이거는 본인은 별 문제 없다고 그러지만 이게 주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냉담하니까 싫어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싫은가 보다, 이렇게 간주되는데, 싫은 건 아니거든요. 표현을 안 한 거지. 근데 왜 이런 정서적 억제도식이 만들어지냐? 어릴 때는 감정밖에 없지 않습니까? 감정. 그야말로 어릴 때는 이성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는 게 어린 시절인데, 그런 어린 시절에 하나 좋다고 또는 슬프다고 억울하다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뭐 아이들이 더군다나 그래야지 어떡합니까? 말로 자기 상태를 잘 표현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는 감정이 나서서 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울기도 하고 막 또 성질 내기도 하고 뭐 이런 이 자기 딴엔 우리가 화라는 감정이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훼손됐을 때 화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공정성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공평, 공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엄마가 자기는 하나 주고 동생은 두 개 주고, 그런 공정성을 잃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엄마는 너는 언니니까, 너는 형이니까 좀 덜 먹어도 되잖아. 그래가지고 공정성이 상실됩니까? 자기는 굉장히 엄마가 사랑을 필요로 하는데 엄마가 자기에 대한 별 사랑을 안 주고 그리고 야단을 둘 다 동생하고 싸웠는데 뭐 형이라고 언니라고 그 언니래봐야 뭐 몇 살 언니겠습니까? 뭐 한 두세 살 차이 나면 뭐 그게 그건데 애 둘 다 애기인데 그래도 큰 애한테 야단을 치고 작은 애는 동생이니까 하고 감싸버리고 이러면요 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짜증을 부리고 썽질을 부리면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네가 속상했지? 아까 그래서 그랬구나. 미안해. 어린 동생이라서 그랬어. 그 대신 내가 동생 모르게 너 맛있는 거 챙겨줄게. 일로 아이고 안아줄게 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은 그냥 넘어가는데 자기 짜증 냈다고 썽질 냈다고 또는 슬퍼서 울었다고 막 그냥 혼을 내주거나 또는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야단을 막 수치심을 경험하고, 아이고, 쟤 봐라, 쟤 저딴 걸로 운다. 아이고, 아직도 동생 거 가지고 동생이 하나 가져갔다가 울어 제끼는 거죠. 봐. 쟤는 완전히 애기네, 애기. 뭐 이렇게 놀려대면 수치심을 느끼잖아.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이 건강하게 표현되고 또 표현된 게 수용되고 뭐 어린애는 그래야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감정이 그리고 발생하게 된 원인들을 지혜롭게 잘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일단 감정만 억압을 하는 거예요. 감정. 화내지 마. 성질내지 마. 짜증내지 마. 울지 마. 화내지 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렇지 않아도 억울해 죽겠는데 화냈다고 또 야단 맞고 더 억울한 일을 생각하니까는 이제 아이가 조금 똑똑해지잖아요. 아, 화내봤자, 울어봤자, 속상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소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손해가 되게 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그걸 못하지요. 안 하고. 그러니까 억압을 합니다. 화가 나는데도 하고 억울해. 억울하지만 그걸 억압을 해. 왜? 그거 발표했다간 더 혼나고 엄마가 자기를 더 멀리하고 뭐 엄마 사랑을 받고 싶어서 어린애 방식으로 자기의 그 사랑에 필요한 걸 표현해서 짜증을 낸 건데 사랑을 주기는커녕 막 또 혼내고 야단치고 막 저기 가서 벽에 가서 서 있으라 그러고 뭐 줬던 것도 안 주고 뭐 이러면은 아 이거는 길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나 이제 다시는 이렇게 안 할 거야 해가지고 아예 확신 믿음으로 아, 이렇게 하면 손해 안 해 감정 표현 안 할 거야 이래가지고 그걸 자기 믿음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는 치료 목표가 뭐냐? 이 내담자가 이런 내담자가 있으면요 가정생활이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아, 하나 인격의 세 가지가 지적인 거, 정적인 거, 의지적인 거, 이 지정이가 인격인데 그 하나가 잘라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분의 1이. 그 기능을 못하는 거잖아요. 인격의 기능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정서 표현은 피해야 되지만 긍정적인 정서 표시는 해야 되고 또 뭐 사실 감정에는 긍정 부정을 나누기가 좀 그렇거든요. 어떤 면에서 좀 자연스러우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좀 지혜롭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표현이 되고 수용이 되고 이래야 삶도 있고 행복도 있는데 뭐 이게 안 되니까는 가정이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요. 특별히 남자들이 정서적 이 결핍 도식에 많이 걸립니다. 어릴 때부터 정서 중에서 억압을 많이 하도록 양육을 받아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저희가 영역 받을 때만 해도 그냥 사내 새끼가 하고 걸어놓고 울기는 하고 울지도 못하게 하고 한 가지 허용되는 감정에 좀 성질을 내면 그건 또 남자답다고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성질 내는 거 하나는 허용이 되는데 이게 이거고 저거고 전부 다 그걸로 표현을 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이런 내담자를 이제 정서를 표현하도록 그리고 스스로 그걸 표현하도록 그리고 문제가 되지 않게 표현하도록 돕는 게 자꾸 해야 되거든. 나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좀 화가 나.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네가 공격하지 않. 네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들은 척도 안 하고 무시하니까 나는 화가 나. 나는 네가 그렇게 나를 좀 존중해주고 내가 말을 하는 걸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좀 해줄래? 이게 비폭력 대화잖아. 이 비폭력 대화를 가지고 자기 분노를 표현하고 슬픔도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비폭력 대화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자기 욕구를 표현하면은요 상대방은 공격을 당했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방어를 안 하고 또 그 말 표현 속에 자기 행동이나 말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뭐 굳이 안 살려고 맘먹거나
악독한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 행동 때문에, 자기 말 때문에 속상하다는데, 화가 난다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딴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미안해. 그렇게 좀 해주겠어? 그럼, 해줄게.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비폭력 대화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일들을 자꾸 훈련을 시켜줘. 그러면은, 어, 내가 이런 말을 하니까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하면은 내가 큰 피해가 오는 줄 알아서 나는 그냥 참기만 하고 억누르기만 했는데, 표현을 하니까 내가 좀 표현하기도 하고 표현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또 반응이 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니까 더 기쁘기도 하고, 그래. 이 감정이라는 거는 그냥 어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혜롭게 잘 표현하면 관계가 더욱더 좋아지고 괜찮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에서 강조되는 방략이다. 제일 첫 번째는 이 내담자와 상담자가 어떤 치료 관계를 가져야 되냐. 이게 치료자는 자기 감정을 비폭력 대화로 잘 표현하는 이런 치료자가 돼야 돼요. 무슨 예를 들어서 그 내담자가 늦게 왔습니다. 늦게 왔어요. 그리고 또는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럴 때 뭐냐고 성질 부리는 것도 아니고, 아, 약속을 하고 이렇게 늦게 오니까 제가 기다리는 동안 좀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힘든 감정을 부드럽게 표현하고, 그리고 그렇게 연락도 없고, 늦게 오니까는, 제 마음이 좀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힘들었는데, 어떻게 다음에는 늦으면 좀 늦는다고 미리 연락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어? 이게 그냥 늦었어도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웅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성질도 부릴 수도 있는데, 이 상담자는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을 해 주시네. 나에게 그냥 자동적으로 미안하다는 사과도 받게 하고, 다음에 참 이분한테는 내가 시간을 오기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드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재양육입니다. 재양육. 재양육이 뭐냐 하면 내담자에게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표현하는 방법을 알게 하고 그 표현을 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그래서 이렇게 그 내담자를 재양육하고 본보기를 제공해 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담자가 요즘 어떤 일 있으셨습니까? 네. 표현을 안 하셨겠죠. 근데 그 마음속으로 좀 속상하지 않던가요? 자꾸 정서를 일어났던 사건들 속에서 그 사람이 느꼈을 정서, 비록 억압을 했을지라도 느꼈을 정서를 찾아주고, 그리고 그 정서를 묻어두고 억압했을 경우와 또 그것을 억압하지 않고 표현했을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알려주는 거에서 이제 인지적 방략은 뭐냐. 내담자가 그 사람은 이미 지나치게 이성적인 사람이요. 이 정서 결핍 도식은 굉장히 이성을 갈겨. 항상 맞아, 틀려. 그거 굉장히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이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지 치료를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인지 치료로 나가면 자기가 잘하는 거 강화시키는 이렇게 이성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감정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당신 속에는 이런 정서 억압하고 정서가 결핍된 그런 당신은 목석과 같이 지금 살고 있다. 목석처럼. 그렇게 되면 당신도 감정을 억압하니까 감정이 없는 거 아니고 찍어 누르니까 힘들고 어느 날 그냥 확 터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냥 막 그 속에서 당신이 내상을 입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당신 속에 있는 정서를 억압한다는 이 정서 억압하는 도식에 맞서서 싸우는 일을 당신이 해야 된다. 억압하지 말아라. 그리고 정서를 표현하면 이런 좋은 결과도 있다. 표현한 게 나빴던 거는 당신이 어렸을 때 또 당신은 표현한 게 잘못이 아니다. 잘못이 아니다. 어렸을 때 표현한 게 잘못이 아닌데 엄마 아버지가 양육 방식에서 본인이 배운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못하도록 억압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정서를 표현하면 안 좋다 하고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정서를 표현하면 안 좋다라는 그 믿음 자체가 그게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어릴 때는 그런 엄마, 아빠 밑에서는 억압하는 게 당신에게 좀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이미 그 부모님은 지금 당신 곁에 있지 않냐? 당신은 성인인데. 그리고 당신의 지금은 감정을 표현한다고 누가 당신 어릴 때처럼 그렇게 당신에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괜찮다. 그리고 정서를 표현하되, 억압했다가 터트리지 말고, 목석처럼 그러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비폭력 대화를 가르쳐 준 대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라. 이렇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다 당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니까 당신 불편한데 표현을 안 한 거지. 안 그러냐? 불편한데 표현을 안 한 거다. 그러니까 표현을 하면 상대방이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불편하구나. 난 몰랐네. 말을 안 해서 몰랐는데 불편한 거였구나. 당신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언행을 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이 되고 좋은지를 잘 또 인지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이게 인지적 방역입니다. 체험적 방역은 어릴 때 울었다가 혼난 적 있죠. 예, 그냥 동생하고 싸웠다고 그냥 뭐 또 속상해서 뺏겼다고 속상해서 또는 야단 맞고 우니까 울지 말라고 혼난 적도 있죠. 예, 그랬어요. 이런 경험, 이 사람들에게 어릴 때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자, 몇 살 때가 제일 언제 생각나는 때가 있나요? 예, 6살 때 동생하고 싸웠는데 동생이 먼저 내 것을 뺏어가서 내가 걔한테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걔가 나한테 안 된다고 그래서 걔를 밀쳤는데 넘어졌는데 엄마가 나 밀쳤다고 걔가 울어서 나도 막 나 때문에 나만 야단치고 막 이랬어요. 그러냐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나도 뭐 짜증냈는데 엄마가 나 짜증낸다고 형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양보도 못하고 동생 같다 그러면 되냐고 나만 혼냈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그래. 자, 그때가 7, 6살이냐? 예, 6살이에요. 자, 박수 치고, 자, 지금 우리 거꾸로 그 타임머신 타고 6살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당신은 지금 6살짜리 아무개입니다. 조금 전에 동생이 이런 상황을 쭉 설명을 해주고, 상황을 얘기할 때 가능하면 좀 구체적인 이렇게 상상이 되도록 실제로 그 상상을 했겠죠. 엄마는 이러고 있고 동생은 이러고 있고 상황을 들은 대로 해가지고 재구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는 그때 어렸을 때 그런 그 경험한 게 기억이 있기 때문에 떠오름. 자, 그때 엄마가 야단을 쳐도 울었다가 야단을 맞아 다시는 야단도 못 쳐, 울지도 못하고 그런 적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그러면 안 되지. 왜 나만 야단쳐? 동생이 잘못했으니까 동생도 야단쳐야지 옳지. 그럼 나는 언제든지 동생이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거 뺏어가고 다 엎어놓고 그래도 나는 가만히 참기만 해야 되는 거야? 나도 아이인데 나도 내 걸 지킬 수 있는 것 아니야? 옳지 않아? 왜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화를 냈다고 그래서 내가 속상해서 엄마한테 야단 맞고 운다고
왜 울지 말라고, 우는 게 정상이지. 왜 울지 말라고 그랬어? 그건 엄마가 잘못한 거야. 이래가지고 어렸을 때 엄마한테 말 못했던 것들, 억울하게 당했던 것들, 속상했던 것들, 슬픈 것들, 응? 애가 슬프면 울 수 있는 거고, 화가 나면 화를 낼 수 있는 거지. 내가 뭐, 어른도 아닌데. 엄마는 어른이면서도 화나면은 막 아빠한테도 뭐라 그러고, 우리한테도 뭐라 그러고 그러잖아. 엄마도 화가 나면 절제가 안 돼가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절제를 한다고, 그걸 갖다가 그렇게 날 갖다가 못된 아이처럼 야단을 쳐서 그렇게 억압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난 평생 엄마가 그렇게 억압했기 때문에 나는 감정 표현 안 되는 거면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내가 목석 같은 사람이 돼서 그래서 사는데, 내가 목석이 되다 보니까는 우리 집사람도 아유 진짜 내가 사람하고 살지 않고 목석하고 산다. 차라리 벽 보고 얘기하지. 내 감정을 갖다가 표현을 못하니까는 그렇고, 애들한테도 좋아도 좋다고 말도 못하고 그냥 화나도 화나도 표현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는데 그 표현도 못하고, 내가 표현하면 안 된다는 믿음을 엄마 때문에 가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이 내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아? 이건 엄마가 잘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릴 때 엄마한테 감정 표현을 못했던 걸 하도록 하고, 또 엄마 역할을 대신하는 상담자가 그래 그래 내가 엄마다, 그리고 또 네가 그렇게 한 거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감정을 억압시킨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서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젠 그렇게 표현하고 살아, 이렇게 그 어린 시절의 경험 속에서 이게 신념이 만들어지던 그 시점에 가가지고 그 만들어지려는 그 신념을 다 흐트러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어릴 때 삐딱하게 자라가는 걸 갖다가 똑바로, 어릴 때는 휘어잡기가 쉽잖아요. 예, 나뭇가지가 이 꾸불꾸불하는 거, 그건 어릴 때는 쉽거든요. 부목돼가지고 조금만 묶어놓으면 똑바로 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잘못된 것을 잘 해줘가지고 그때 경험을 하게 하면은요, 성인 시절에 이야기해가지고 고쳐지는 것하고 효과가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심상 속에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그때의 그 상황에서 이 변화를 도모하는 게 굉장히 치료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상 치료에 좀 익숙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행동력 강약이라는 거는 긍정적, 부정적 정서 모두를 드러내고, 그죠? 표현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도움을 준다. 이게 좀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웃어봅시다 해가지고, 웃음 치료할 때 갑자기 깔깔깔깔대고 막 웃게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 한번 마음껏 한번 기쁨을 웃음으로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요, 웃지, 그냥 빙그레 많이 표현해야 빙그레 웃는 정도예요. 미소를 띠는 정도면 그들은 진짜 많이 한 겁니다. 근데 막, 합시다, 합시다 하면서 하하하 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감정을 표현해. 자, 이번에는 반한 감정도 한번 표현해 봅시다. 해가지고. 자, 한번 당신이 이게 뭐야? 한번 소리도 한번 질러 봅시다. 잘못한 사람. 합시다. 그러면 막 서로 막 큰 소리로 막. 이게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자기 분노도 표현해보고, 슬픔도 표현해보고, 뭐 이렇게 연습 속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좀 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행동 기법이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모두 표현하는 훈련, 이런 거 자꾸. 그리고 무용 강습이 뭐냐 하면 몸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신체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 그리고 신체를 이용해서 공격성 표현, 이거는 막 우리가 사실 화가 나면 막 이 신체를 이용해서 얼굴 표정을 통해 가지고 손을 제스처를 해 가지고, 이건 아니, 그냥 이 사람들은 표현을 안 하거든요. 그냥 표현 기껏 해봐야 입만 조금 움직여서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렇게밖에 못 해요. 그런 사람한테 큰 소리로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고, 자 제스처도 한번 써봅시다. 당신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다 보면은요, 이제 못하던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조금 됩니다. 이렇게 모일 때마다, 회일 때마다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냥 상담이 이 얘기만 들어주고 그냥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상담소에서 실질적으로 연습을 해요. 연습.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지요. 자, 이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좀 억울한 상황 아닙니까? 자, 이 사람 이상 상황이 억울하겠지요. 자, 억울한 감정을 한번 정서 비폭력 대화로 표현을 해봅시다. 미리 한번 할 줄 모를 테니까 상담자가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한번 해보면 그냥 감정이 없이 그냥 나열을 해요. 그러면 거기다가 자, 이번에 감정을 실어서 합시다 해가지고 시범을 또 보여주고 또 하라 그러고 그러면 아우 어려운데 한번 해봅시다. 여기 아무도 없어요. 상담자 당신하고 나밖에 없어요.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막 표현을 하게끔 하는 이러다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생전 안 해본 정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표현하고 나면 후련한 게 있거든요. 시원한 것도 있고 이래도 되네. 불안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감정을 표현하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왜? 어렸을 때 겪었던 그런 경험이 다시 자기한테 올까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성질 부렸다가 혼났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한동안 자기한테 말도 안 했거든요. 이런 게 힘들어가지고 그런 일이 자기에게 또 찾아올까봐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못하니까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건강하게 표현하는 건 당신의 삶에 더없이 유익되고 또 상대방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는 이거를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째가 엄격한 기준, 과잉 비판 도식. 한마디로 완벽주의 도식입니다. 완벽주의. 의외로 완벽주의 도식, 엄격한 기준 도식, 그리고 과잉 비판 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한테도 엄격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 엄격한 자기 기준을 맞춰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안 맞추면 내가 힘들거든요. 힘들어. 그러니까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계속. 당신은 왜 이거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야지. 설거지를 하고 나면 설거지가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 되겠어? 좀 똑바로 해야지. 뭘 갖다가 쌓아두면 이렇게 줄이 딱딱딱 맞게끔 해야 되지.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뭐든지 자기 기준으로 되어 있지만 하면 안 되고. 근데 뭐 자기가 다 못하니까 이제 딴 사람 시킬 때도 자기 기준에 맞춰서 하게 하려고 막 눈물이 벌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든지 완벽하게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제대로. 그리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아주 진실한 사람, 그냥 틈이 없는 사람, 정말 실수를 안 하는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오자가 있습니다. 극도로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100점을 맞아야 돼. 95점? 그것도 안 돼. 90점? 이거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아주 뭐든지 하면은 아주 진짜 제대로 해야 되고 똑바로 해야 되고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돼. 이러려면 그냥 안 되잖아요. 계속 노력을 해요. 어떻게 하는 게 더 그래가지고. 그리고요, 엄격한 기준 과잉 비슷한 도식은 한마디로 이것도 내재화, 이 도식 자체가 전부 다 18가지 다 이게 내재화된 겁니다. 내재화. 그래서 잘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냥 익숙한 채로 살려고 그래. 그냥 틀에 그냥 낀 채로 살려고 그래. 근데 아파. 근데 이게 내 운명이고 그냥 그렇게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살면 거기 익숙하지 않습니까? 익숙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타인의 반응에 따라서
자신의 기대나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만하면 됐어. 되게 뭐가 돼. 뭐 애들이 엄마 이 정도면 깨끗해. 깨끗하기는 아직도 멀었어 야. 그리고 자기 할 기준대로 해야 돼. 기준대로. 하는 대로 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자기 눈으로 보는 것 같은데 실상은 자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릴 때 실수하고 잘못됐을 때 지적하고 비난하고 야단치고 똑바로 해야 된다고 혼내는 그 자기 양육자의 눈으로 자기가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육자의 눈으로 바라보니까는 얼마나 답답해요. 이게 뭐 왜 그러냐. 양육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양육자의 눈. 그러니까 양육자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다 보니까는 이게 내 눈으로 봐야 되는데 양육자의 눈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늘 기준이 나를 양육한 부모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하는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아유 이렇게 했다 혼날 것 같아. 불안해 불안. 뭐가 잘못하면 혼날 것 같아서 불안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불안해. 쫓아가서 누구한테 혼날 것 같아. 근데 혼낼 사람은 엄마밖에 없는데 엄마는 지금 아파가지고 요양원에 가서 누워 있는데 신경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 속에 그 엄마가 그냥 이게 뭐야 이따위로 해놓고 아니면 아버지가 이것도 했다고 하냐 하는 그게 그냥 안 계셔도 돌아가셨어도 그 소리가 그 기준이 남아 있어가지고 계속 자기를 다그치는 거야 다그쳐.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데도 안 되는 거야 안 돼. 이러면 안 돼. 불안하고 두렵고 참 안타깝죠. 잘 안 바꿔요. 딴 사람이 뭐 아유 괜찮아 해도 안 바꿔. 행동도 안 바꾸고 기대도 안 바꾸고 뭐 네가 몰라서 그래. 이 정도는 해야지. 이거 안 되면 큰일 나. 왜 큰일 나? 어릴 때 양육 과정에서 부모가 그렇게 대충했을 때 엄청 혼냈기 때문에 다시 해. 이게 뭐야? 그러니까 설거지를 했는데 잘해놓으면은 엄마가 와가지고 아이고 야 네가 지금 10살짜리인데 이렇게 했으면 진짜 이거 대박 잘한 거다. 뭐 이래야 되는데 야 이것도 설거지 해놓은 거라고 한 거냐? 다시 해! 해가지고 또 해놓고 몇 번을 해버려. 그러고 나면 내가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내가 맨날 이렇게 혼나고 힘드는 거야. 제대로 해야 되는. 그 제대로 이게 그냥 그 기준이 엄마 기준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가 아니요. 진리가 아닌데 그걸 기준에다 맞춰가지고 하려고 하니 뭐 우리 인생이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해. 계속 그냥 청소를 해도 한 번만 하면 안 되는 거야. 뭐 그냥 후닥후닥 해가지고 제대로 해놔요. 제대로 뭐든지. 왜? 옛날에 어릴 때 제대로 안 했다고 혼냈거든. 겉으로 보는 데만 싹 치워놨는데 세상에 와가지고 장롱을 열어보고 뭘 열어보면서 이게 뭐냐 했기 때문에 엄청 혼나면 이제 아이고 보나 안 보나 안 보이는 데까지도 구석구석 다 해놓지 않으면 난 안 돼. 이게 신념으로 가지고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뭐도 그렇게 해. 그래서 이 엄격한 기준 과잉 비판 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지는 정서는요 압박감이 엄청 심하다. 압박. 그리고 경쟁심도 강합니다. 왜? 늘 부모가 뭔가를 할 때 비교를 하면서 압박을 했기 때문에. 그 시험을 보면, 야, 엄친아들 있잖아, 엄친아. 야, 옆집에 친구, 내 친구 누구 애는 요번에 올백 맞았더라. 넌 이게 뭐냐? 자꾸 뭐 하면 잘한 애 갖다 붙여놓고 자꾸 그래.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야, 누구는 네 나이에 뭘 했어? 넌 이게 뭐냐고 하니까는 그 아들이 있다가 아버지, 워싱턴은 아버지 나이에 미 합중국을 세웠어요. 뭐 이렇게 답을 했대요. 그러니까는 비교하지 말라고 굉장히 똑똑한 아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나이에 딴보다 부족할 수 있지만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아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경쟁해서 키우면은요,
그리고 경적에서 떨어졌다고 막 억압하고 이러면은 이제 이런 게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현실적으로 높은 윤리적, 문화적, 종교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을 정확하게 만족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만족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감사도 없어, 감사. 기쁨도 못 느껴. 늘 부족한 것 같아.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우, 이만하면 됐어. 이게 안 되는. 뭐 해놓고도 시험을 봐서 요번에 예를 들어 100점을 맞았어. 그럼, 이제 나 100점이다 좋다. 이제 놀자가 아니라, 다음번에 이 100점에서 떨어지면 이것도 망신인데. 그래가지고 시험 끝나 그날부터 또 뭐 하기 시작해? 시험 공부하기 시작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계속 자기가 자기를 압박해. 아잉, 지나친 비판을, 기준을 엄청 높게 만들고, 늘 거기에 모자르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불완전한 인생이 불완전한 인생인데,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불완전한 인생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기다리면서 양육해 가잖아요. 양육. 막. 근데 어떤 사람이요. 정말 병원에 가니까 다리에다가 둥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막 우산살 같은 걸 막 끼워가지고 이 위아래 그걸 다리에다가 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다 다리가 이렇게 됐어요 하니까 다리 다쳤어요 하니까 다친 게 아니고요. 우리 엄마가 나 키운다고 이걸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뼈를요 끊어 그 띄워 그래도 움직여야 되니까 막 우산살 같은 게 위아래 돼가지고 디디고 다니게끔 해줘. 그러면 띄어나서 예를 들어서 0.5mm 정도 띄어내면은 그 서로 진액이 나와서 붙어. 그럼 0.5cm가 크는 거예요. 0.5cm가. 그 강제로 키운다고. 세상에 뼈를 꺾었다가 붙였다가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키를 키운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을 만족시키려고 지나치게 몸부림치고 하니까는 이 사람들은요, 완벽주의로 살면은요,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 있어요. 인정받는 건 있어. 근데 본인이 너무 피곤해. 힘들어. 거기에다가 자기만 혼자만 피곤하면 좋겠는데, 이제 자기 주변 사람들하고 영향을 자꾸 받아요. 왜? 예를 들어서 나는 잘했는데 와이프가 못한다. 그럼 와이프 때문에 내 잘하는 게 다 깎이잖아요. 와이프 잘해야 돼. 근데 둘이서 열심히 잘해서 뭔가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와 소리 듣는데 애가 모자르네. 이거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애를 갖다 어릴 때부터 얼마나 들들 볶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기준에 맞추게 하려고 그냥 막 힘들게 하는데 애들 중엔 따라오는 애도 있고 못 따라오는 애 있잖아요. 또 일부러 따라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하는 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법대를 가고 뭐 의대를 가고 나름대로 하는데 안 되는 애도 있잖아. 안 되는 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난하고 무시하고 우리 집에 왜 너 같은 게 태어나서 막 이러고 이러다가 안 하니까 외국에 보내고 외국에서 너무 고통스럽게 돌아와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엄마 아버지 때문이라 가지고 옛날에 그래가지고 엄마 아버지를 갖다가 아들이 죽여버렸잖아요. 부모를 살해해버렸어. 왜? 부모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완벽주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살지만 딴 사람 애한테 애가 뭔가 모자르면 네가 완전히 자기한테 있을 수 없는 흠점으로 보는 거야. 흠점. 결격.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아들이 생겨가지고 날 이렇게 망신시키냐. 아니 애가 뭐 공부를 못하면 운동을 잘하고 운동을 잘못하면 또 노래도 잘할 수 있고 아니 할 줄 아는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자기가 원하는 그거에 안 맞는다고 막 난리를 쳐서 결국 그러다가 자식 손에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참한 일이 정말 뉴스에 나와서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치료 목표는요
내담자가 엄격한 기준과 과도한 비판을 줄이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자꾸 자, 요번에 시험 본다고요? 그럼 네. 그럼 몇 점 맞아야 돼? 100점 맞아야 돼. 아니요, 요번에는 90점을 목표로 합시다. 90점을 목표. 그럼 안 되는데. 그래야 당신은 성적을 좀 떨어지지만 당신의 그 완벽주의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치료가 된다. 그래서 덜 성취, 덜 완벽하게 하도록 애를 씁니다. 그래서요, 이 완벽주의자들에게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벽주의자들은 되게 집안이 엄청 깔끔합니다. 엄청 정리정돈이 완벽해요. 완벽해. 근데 그걸 다 흐트러뜨려. 그리고 치우지 못하게 하는. 일주일 동안 치우지 않고 그 속에서 생활하게 하면은 죽으려고 그래요. 죽으려고. 그래도 그걸 참고 견디고 지나가고 나면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면 정리 다 했잖아요. 정리하다가 몇 개가 흐트러져도 아유 뭐 다음에 하지 뭐. 넘어갈 수 있는 게 생겨요. 이래가지고 정말 치료 목표는 뭐냐? 덜 성취하도록, 덜 완벽하게 성취하도록 자신과 타인에게 덜 비판적이고 덜 요구적이고 덜 엄격하도록 하는 게 치료 목표예요. 딴 사람 잘못해가지고 비판, 자기에 대해서, 딴 사람에 대해서 자꾸 요구하지 못하도록, 엄격하지 못하도록 과제를 내주는 거야, 과제. 그래서 이 완벽하게 해놓으면 오히려 마이너스. 치료에서 강조되는 방향이 있는데 첫 번째가 치료 관계입니다. 이 내담자와 상담자는 어떤 치료 관계를 형성해야 되냐? 치료자가 균형 잡힌 기준의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지나치게 완벽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실수도 하고 괜찮아요. 그래도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고 문제 없어요. 이런 거 보여주고 일부러 좀 흐트러진 모습들 같아.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하거든. 그래도요, 좀 보기 불편하죠. 대답을 안 해도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일부러. 치료자인데 근데 치료자 중에 상담자 중에 완벽주의 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치료에 방해를 줍니다. 그러니까 완벽주의자가 완벽주의자를 치료하면 안 돼요. 왜? 거든. 자기처럼 만들어 오히려 더 강화시킬 수도 있어. 그래서 내담자가 예를 들어서 완벽주의가 내담자에게 숙제를 했는데 숙제를 못했어요. 그럼 거기는 뭘 각오합니까? 비난을 각오하고 수치심을 각오하고 있거든요. 왜? 자꾸 못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내담자가 하기 어려운 과제를 내주고 못했을 때 그냥 막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다 못했다고 이러면은 괜찮다고. 어? 비난과 수치심을 부르지 않고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라고. 괜찮다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럼 다음에는 할 때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줄어들잖아요. 좀 덜 해도 야단도 안 맞았지 또 괜찮다고 했지. 그러니까는 숙제를 내주는데 일부러 어렵게 내주고 숙제를 잘 못해왔을 때 비난하거나 야단치는 게 아니고 그렇고 또 뭔가 너무 열심히 해서 다 해갖고 보면은 이렇게까지 해갖고 보면 안 된다고 오히려 점수를 주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핀잔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치료 관계가 완벽주의 치료해야 되는데 완벽주의를 강화시키는 치료는 안 돼. 인지적 방략이라는 건 내담자가 자신의 완벽주의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자 기준을 낮췄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뭐냐. 그죠? 저 100점을 맞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들들볶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또 쉬지도 못하는데 자 90점만 맞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뭐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거만 가지고 또 90점 맞죠.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좀 한번 편하게 지내보세요. 근데 마음 불편한데 아니야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90점 맞아도 인생이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한번 이번에는 목표를 90점으로 하고 그냥 한번
편하게 지는 거죠. 이렇게 가지고 자꾸 그 사람이 그 완벽하지 못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을 강조를 해줘. 그리고 완벽하지 않도록 자기를 갖다가 뭐든지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서 완벽하게 하도록 막 요구하고 뭐 비난하고 이렇지 않도록 자꾸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지금 완벽주의로 살아가면은 이점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손해도 크다. 당신이 우선 자체가 너무 피곤하다. 인생이 완벽하냐? 완벽하지 못한데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냐? 쉬지도 못하지. 긴장돼 있지. 불안하지. 또 뭔가 잘못하면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지.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그게 그렇게 완벽하게 해야 될 정도로 그게 중요한 거냐? 청소. 왜 청소를 그렇게 완벽하게 해야 되냐? 왜 그걸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그건 아니다. 자꾸 알려주고 이런. 자, 그리고 체험적 방략이라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 이 엄격한 기준 도식, 완벽주의 도식이 만들어진 두 가지 다른 기원이 있어. 하나는 높은 기준을 지닌 부모의 내재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까 말한 대로 완벽주의 기준을 가진 부모가 그 자녀의 속에 내재화돼서 부모의 높은 기준으로 계속 요구하고 압박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 잘못된 뭔가 문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이거는 진짜 내가 실수하고 조금 뭐가 잘못하면 이렇게 혼이 나고 화를 내서 야단을 맞고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엄격한 기준 도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내재화가 돼가지고 부모의 기준과 눈으로 자기 문제를 바라보게끔 계속 하는 그냥 바빠 죽겠어 피곤해 죽겠어도 방을 다 치워놓고 자야 돼. 설거지는 끝내야지 자야 돼. 뭘 해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누워도 잠도 못 자 불안해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결함도식에 대한 과잉보상 작용이 뭐냐면 내가 좀 부족해. 사람은 좀 부족하다는 게 느껴지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 반응이 세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수용하는, 굴복. 아니, 난 부족해. 난 좀 모자라. 에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뭐. 이게 이제 굴복이거든요. 이제 또 하나는 회피라고 하죠, 회피. 이 결함도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결함이 드러날까봐 드러나는 기회 자체를 아예 안 가져. 시험 보면 떨어질까봐 아예 시험 자체를 안 봐. 사람 만나면 자기의 좀 부족한 게 잘못된 게 드러날까봐 사람 자체를 아예 안 만나. 아예 회피를 해버려. 또 하나는요, 과잉 대응이다. 과잉 대응. 이게 뭐냐면은 난 이 결함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것도 싫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도 싫고 난 흠이 없는 사람이 될 거야. 해가지고 막 죽도록 노력해가지고 그냥 이 과잉 보상 대응을 해가지고 나가는 거야. 근데 이 사람한테 당신 속에는 이런 결함도식이 있어가지고 결국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근데 뭐 누구나 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괜찮다. 괜찮다. 이러면서 그 체험력, 방략을 이용해서 기저의 수치심에 접근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언제 그것 때문에 결함 뭔가 실수한 것 때문에 혼난 적 있어. 예, 제가 뭔가 실수했다고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불러내가지고요. 망신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런 거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는요. 불안해서 뭘 하고 제대로 했나 또 하긴 이러면서 그냥 내가 그러고 살아. 그럼 이제 그때 시절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수치심으로 느끼도록 한 부모가 잘못한 거다. 또는 양육자가 누군가가 선생님이
널 그렇게 망신 준 게 이게 잘못된 거다. 아이들이 실수할 수 있는 건데, 안 그러냐? 어른도 실수하는데 아이가 실수하는 거 맞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망신을 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면은 네가 그것 때문에 다시는 수치심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네 자신을 들들들들 볶아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고 지금도 내가 뭔가 잘못하면 그 수치심을 겪을까 봐 그게 불안해가지고 네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그걸 잘 알아차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행동적 방략은요. 내담자의 엄격한 기준을 점진적으로 감소를 시키는 거예요. 감소. 그래서 줄여가는 완벽주의를 억제하기 위한 행동 실험. 그래서 이 완벽주의자들은요, 편안하게 쉬거나 즐겁거나 뭐 이런 걸 잘 못해요. 항상 과제가 있어.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어. 완벽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안을 느끼는 문제들이 있어. 그래서 그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에게 괜찮아. 인생에겐 즐겁도 있고, 또 가족들과 더불어 잘 시간을 지내기 위해서 시간도 내야 돼, 시간. 그리고 의도적으로 불완전하게 과제를 처리하도록. 뭐 이런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막 불안해요. 무슨 큰일 날까봐. 근데 불안하지 않은 경험을 또 체험하게 하고. 근데 완벽주의 도식의 제일 큰 장애물은요. 이 완벽주의 도식 때문에 얻는 2차적인 이득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 틀림없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거든. 이 사람한테 맡기면 신경 쓸 거 없어. 완벽해. 아이고, 완벽해. 진짜 최고야. 이런 그 칭찬과 이런 인정이 결국에 계속되는 그 완벽주의의 삶을 사도록 갖다주는 밥이 되는 거야, 밥. 그래서 그거 먹으니까 더. 그래서 계속 자기를 괴롭혀요. 잠도 못 자지, 뭐도 못 하지. 왜 비교를 하냐고. 누가 비교시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교회 이름을 진짜 많이 봤는데 저 부산에 가다 보니까는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 철탑에 써붙은 교회 이름이 만명교회. 그래서 그분은 만 명을 목표로 교회 이름을 지었는데 만 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죠. 그 시작하면서부터 만 명이 돼야 되겠다고 시작하면 그 사람은 언제 감사를 해요? 아직도 멀었지. 아마 1,000명이 돼도 멀고도 멀었다. 언제 만 명 가냐고. 맨날 그냥 어디까지 가도 모자란 거예요. 목마른. 근데 뭐 하나님이 자기한테 만 명 하라고 시켰으면 하나님 영향도 주시고 모든 걸 주시겠지. 근데 그냥 꿈을 보이스비 앰비션 꿈을 크게 가자.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만명 교회를 세워야지. 그래서 저는 무슨 교회 이름을 질 때 무슨 제일교회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제일교회라는 게 굉장히 그 유행했어요. 무슨 제일교회 무슨 제일.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첫 번째 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첫째가 되라고 시켜서 그런 건지 자기 욕심이 그런 건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부끄럽다고. 여러분 교인이 안 많으면 부끄러운 그것도 아니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산다 보면은 노아는요. 노아는 그 긴 세월 선지자로서 사역하고 그 긴 세월 하면서 회심한 영혼을 못 얻었어요. 자기 가족밖에 구원을 못했어. 그 뭐 실패자입니까? 실패자 아니잖아요. 너무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말씀 앞에 내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 주님이 과부의 두렵돈을 많이 받았잖아요. 제일 크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있는 사람은 그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교도 안 하는데 왜 내가 스스로 없는데 막 억지로 막 해가지고 나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하고 또 안 되면 또 비난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기준을 낮추려고 하진 않아요. 낮추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준에 맞춰 살지 않으면 막 부끄럽고 당황스럽고 죄책감, 자기 비판 마구마구 쏟아져 나와요. 그게 누가 하는 겁니까? 내지하든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 어떤 교수님은 우두머리 개가 완전히 지저댄다고 표현되는 그래요. 그러니까 내 속에 부모가 들어와 가지고 부모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계속 계속. 그래서 기준을 낮추려고 낮추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감수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좀 어려운 거예요. 마지막에 처벌도식입니다. 처벌도식. 처벌도식은 심리도식의 전형적인 표현 양상이 뭐냐?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실수라면 가혹하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믿어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자비, 연민, 긍휼, 용서, 이런 거 없어요. 딴 사람이 잘못하면 벌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벌을 줘야 돼. 안 주면 막 불편해. 또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가 자기를 벌 줘. 벌 줘. 그리고 이 처벌의 형벌이 굉장히 가혹해요. 비교적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비해서 형벌이 더 큰 느낌을 줍니다. 왜? 어릴 때 실수했을 때 용납과 용서를 경험을 못했어. 부모가 내가 실수하면 용서를 가르쳐야 용서를 배우는데 용서를 안 해주네. 용납을 안 하네. 아이가 아이인데 아이를 어른처럼 요구하는 거야. 어른처럼. 어른처럼 행하도록. 아이를 완벽하게 행하도록. 뭐 한번 실수만 해도 안 되도록. 이래가지고 실수만 하면 혼내고 때리고 막 야단치고. 그러니 처벌도식이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혼나야 돼. 잘못하면 맞아야 돼. 잘못하면 벌 받아야 돼. 이게 너무 강력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이해가 안 돼.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죄인들이 그냥 예수만 믿으면 그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아? 벌 받아야지. 그래서 처벌도식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을 어릴 때 못한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수고하지 않아도 받는 거. 용서와 용납을 경험을 못하니까는 용서와 용납을 못해.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비난해야 돼, 욕해야 돼, 무시해야 돼, 혼내야 돼. 왜? 이게 내 도식이야, 도식. 그거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대해서 잘못하면 꼭 벌받아야지. 혼내야지. 그냥 두면 안 돼. 이게 입에 배. 왜 그냥도 안 되는 게 그게 진리입니까? 우리는 잘못, 7번씩 7번 잘못해도 용서하는 게 주님이 그게 진리잖아.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해야 돼. 이게 진리지. 잘못했으면 벌 받으라고.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 주님도 우리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그래. 정죄도 안 하겠다. 그래. 너무, 너무 처벌적으로 가면 안 돼. 실수를 용납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사랑이죠. 사랑이 뭡니까? 상대방을 관심을 가져줘. 상대방을 이해해줘. 존중해줘. 인정해줘. 그리고 배려도 해줘. 그리고 실수하면 용납해줘. 그럴 수 있어. 잘못한 것은 용서도 해줘. 필요한 것은 최고 공부해줘. 이게 사랑이거든요. 주님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이 처벌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그 부모의 사랑을 맛을 못 보. 사랑은 언제? 잘하면 칭찬인데 잘못하면 여지없이 처벌이에요. 실수하면 처벌. 이게 완전히 도식이 만들어져가지고 틀이 만들어져가지고 자기가 실수해도 자기가 자기를 처벌해야 돼.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그 사람을 처벌해야 돼. 그냥은 못 둬. 그냥. 그러니까 이게요.
치료 목표가 뭐냐? 내담자가 덜 처벌적이 돼도 좀 더 관대해지도록 돕는 게 치료하는 거예요. 사람을 처벌하는 게 무가치한 일이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상당히. 여러분, 처벌하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제가 오래전에 야단을 잘 치는 목사님 밑에 있었는데, 아이고, 야단을 치니까 사람들이 변하는 것 같았어. 근데 어느 순간에, 아, 완전히 이 사람들이 그 말줄 듣던 사람들인가? 아니요. 혼나는 것 때문에 한 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스스로 자발해서 하도록 도와주는 게 맞죠. 유익이 없어요. 처벌해가지고 하는 유익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벌하는 거, 그 하나님의 일이다. 심판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가 목마르면 먹여라. 안 먹을지 말아라. 마시어, 먹이고 마시어.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공의로 판단하고 처벌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는 주님이 내게 준 사랑을 되돌려주는 게 이게 내 일이. 뭐 내가 처벌하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 근데 여러분, 사회법정에서도요, 처벌을 내리면 그냥 처벌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변호사의 말도 듣고, 검사의 말도 듣고, 증거도 찾아보고, 증언도 듣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따져보고, 따져보고, 따져보고. 그래서 1심에서 나름대로 판단했는데도 2심 해가지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1심, 2심 그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그 해가지고 내린 판결이 대법원에 가서 뒤집어 엎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요, 전문가도 제대로 정말 정확한 잘못을 처벌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같이 뭐 전문가도 아니고 대충 느껴가지고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벌은 주님께 맡기고, 버릇이 나빠지고 그것도 주님께 맡기고. 저 사람이 내가 처벌하지 않으면 반복할까? 아니요. 처벌해도 반복해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 속으로는 또 계속됩니다. 처벌을 통해서 사람이 고쳐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내 남자가 누군가 잘못해서 처벌하고 싶은 욕구를 표현할 때마다 일련의 질문을 통해서 처벌이 가장 바람직한 접근법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소우화 있잖아요. 자, 사람이 옷을 입고 가는데 옷을 벗기는 게 바람과 태양 둘이서 내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가지고 세차게 불어가지고 바람을 날려버리려니까 오히려 더 꽉 붙들고 놓지 않았는. 태양이 뜨뜻하게 하고 뜨뜻하게 하니까 스스로 와서 옷을 벗어버렸다. 여러분, 사람을 고치는 거냐? 하나님이 고칩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치는 거냐? 우리 하나님 방식대로 할 때 고쳐져. 하나님 방식이 뭡니까? 사랑의 방식이. 사랑의 방식. 사랑이 뭡니까? 용서와 용납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납한 것처럼 너희도 용납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준 것처럼 너희도 받아줘라. 우리가 얼마나 실수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도 주님이 용서해주고 용납해 준 거잖아요. 받은 걸 줘야 그 사람이 변한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 자, 의도가 좋았는가 나빴는가? 의도가 좋았다면 처벌시키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될까? 여러분, 사람은요, 실수했는데 잘하려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처벌을 하면은요, 그 사람의 자존감을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딴 사람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라. 또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군가 잘못한 것이 일어나면 네가 알게 되면 1대1로 가서 그 사람의 잘못을 알게 해줘라. 처벌부터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내 이야기 권면을 듣고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면 그 사람을 잘못 안 한 사람처럼 간주해라. 두 번째, 잘못을 얘기했는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고 반복한다. 그러면은 두세 사람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라. 그러면은 한 사람이 왔을 때는 했다가도 몇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해주고 이러면은, 아, 내가 진짜 이건 잘못했나 보다. 받아주면 그걸로 끝내라. 그안 받아들이면 그때 가서 교회 이름으로 그를 멀리하는 일을 해라. 그렇지만 그 후에라도 그가 돌아서면 받아줘라. 이게 주님이 하는 진리 방법, 진리 방법. 근데 우리는 누가 잘못하면 너 이거 잘못한 건데 이거 맞아? 잘못한 거 인정할 거야? 인정해. 끝이 해야 되는데 야, 권면도 안 하고 잘못하면 야단부터 치고 혼부터 내고 벌부터 주고 이건 완전히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곳에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잘 얘기를 해줘야 돼. 도움이 안 된다. 처벌은 그 사람의 자존감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사람이 자존감이 손상되면 행복이 없다. 수치심을 느끼고 불행해진다. 당신이 의도하는 게 처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자존감을 손상시키고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은가? 아니면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고 싶은가? 그 사람의 실수를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권면해주고 기회를 주는 게 이게 맞지 않은 잘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치료에서 강조되는 강약들은 첫 번째가 치료관계입니다. 치료관계를 사용해서 용서의 본보기를 보여줘. 처벌보다는 동정심을 강조한다. 인지적 방력은 처벌과 용서의 장단점을 살펴보는 거예요. 처벌하면 뭐가 다르냐? 금방 효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금방. 왜? 혼나니까. 제가 옛날에 군대 있을 때 보니까 이 쫄병한테 뭘 시킬 때 아무개 이거 좀 이렇게 하지. 그러면은 잘 안 움직여. 근데 옆에 있는 딴 곳참 있다가 야 XX야 너 이거 안 해! 아주 소리 지르니까 금방 움직이더라고. 여러분 욕하면 빨리 움직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장단점도 살피고 처벌의 잘못을 다루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 걸 깨닫도록 잘 인지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게 인지치료고 체험적 방역은 어릴 때, 어릴 때 그 부모 양식이 있거든요. 처벌적 부모 양식이 있거든요. 내가 잘못했을 때 혼내고 야단치는 거기에서 자, 네가 어릴 때 엄마한테 혼났지. 잘못했다고 혼났지. 뭐 때문에 제일 혼난 것 같아. 얘 뭐 숙제 안 했다고 선생님한테 엄청 혼나고 집에 와서 숙제 달아갔다고 엄마한테 엄청 혼났어요. 왜 못했는데 그날 아파가지고 못했어요. 그러면 자 여기 엄마 있다고 생각하고 엄마가 한번 왔어보자. 엄마 내가 아파서 못했는데 그게 그렇게 막 혼만 내면 되는 거예요. 나 그때부터 얼마나 힘들었죠. 선생님하고도 선생님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아파서 못했어요. 근데 숙제를 못했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망신을 세우고 그렇게 야단을 쳐서 손들게 하고 물동이 들고 서 있게 하고 이게 교육자로서 맞습니까? 맞서 싸우게. 처벌적인 부모 양식이 옳지 않다는 것을 배싸우고 아이가 실수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그렇게 사람들 앞에 망신당하게 하고 무시하게 당하게 하고 욕을 먹게 하는 게 이게 옳은 부모 자녀 양육 방식이 맞습니까? 왜 나를 그렇게 키웠습니까? 왜 그렇게 선생님이 나를 가르칩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평생 얼마나 그걸 배워가지고 내가 쫄만 잘못해도 나야 단치고 남자 단치고 그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왜? 조금만 저 사람 눈에 걸리면 우리 끝나. 아이고 이게 뭐냐고. 왜 날 그렇게 키웠냐고. 잘못한 거라고. 실수하면 아이가 실수하는 거니까 실수하는 거 용납도 해주고 용서도 해줘야 되지. 어떻게 잘못됐다고 다시는 너 안 본다고 해가지고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이게 무슨 옳은 거냐고. 그 심상 속에 어린 시절로 돌아가가지고 막 이런 걸 가지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실수하면 혼나는 게 아니다. 이해를 하고 기다려라. 용서도 하고 용납도 해야지 된다. 왜 나한테 그런 거 안 가르쳤냐? 이러면서 옆에 상담자가 해주고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자기 속에 들어가 자리 잡거든요. 무의식 속에서 부딪히면서 그래 잘못하면 이렇게 혼나는 것만이 아닌데 내가 그래 스스로 이제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행동적 방략은 그야말로 자신이나 타인을 처벌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상황에서도 좀 더 관용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연습하는 거예요. 자, 잘못했을 때 그냥 아유 혼을 내줘야 돼 하는 생각이 들 때 자, 입 다물고
그 자리를 피하는 불량 가지고 이런 걸 관용적인 그래서 말을 자꾸 가르쳐 이럴 수 있어 이게 말이 돼 하는 그런 방식들은 너 그럴 수 있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자 이거 한번 따라합시다 이래가지고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해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에 잘하면 돼 나도 실수해 이러면서 자꾸 이런 이 말하는 연습들 상황에서 대처하는 이런 그 처벌이 아닌 방식으로 대처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연습. 그러다 보면은 사람은 안 해본 것도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자꾸 반복하면 조금은 만들어집니다. 뭐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어릴 때 어릴 때 부모에게 용납과 용서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용납과 용서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겪은 사람들은 용서와 용납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려워도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성령님이 나를 양육시키고 우리 내담자가 찾아온 그 사람을 갖다가 상담자가 재양육을 하는 겁니다. 저렇게 자꾸 해가지고 그러면은 양육이라는 게 모르는 걸 배우는 거 배운 걸 자꾸 반복하도록 훈련을 하는 거죠. 이걸 하고 하다 보면은 습관이 되고 이제 익숙해지고 그러면은 아이고 저 사람은 달라져. 그래서 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사실 성경적 메시지가 용서 아닙니까? 용서, 용납, 이해해준. 그래서 어떤 우리 교회 나온 분이 있는데 남편은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근데 그 나 부인이 굉장히 싸나워요. 잘못하면 막 야단을 쳤고 남편은 엄청 야단치는지 몰라 해도 돼가지고 이 굉장히 혈기가 올라가길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교회 와서 얼마 있다가 좀 다니고 있다가 남편은 좀 덜렁거려요. 실수를. 근데 뭘 그릇을 하나 깨뜨렸네. 아유, 옛날 같았으면은 도대체 정신이 있냐 없냐 난리를 칠 텐데. 아이고, 여보, 당신 안 다쳤어? 아이, 뭐 깨질 수도 있지.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그 남편이 놀래가지고. 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교회 보냈으면 내가 편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 자꾸 해야지. 그래야 관계가 회복이 되거든. 여기 심리도식과 관련된 특별한 문제들이 뭐냐. 결함도식과 연합되어 있어요. 결함도식과 연결돼 가지고 초발도식이 있는 경우 변화가 좀 어려워요. 왜? 결함도식 도덕적 분노감과 부당함이 매우 완고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결함이 있다고 생각할 때 결함에 대해서 아주 그냥 막 야단을 맞고 도덕적으로 혼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경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벗어나기가 좀 힘들다. 그래도 내담자가 변하려고 하는 동기가 있냐 없냐 이게 치료 열쇠라는 거예요. 자꾸 동기부여를 해줘요. 그리고 자존감이 증가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해진다. 당신 처벌 안 하고 야단 안 치면 좋아해. 얼마나 좋아하는데. 당신 애들이 잘못했는데 야단 한 번 안 쳐봐. 애들이 아빠 보면 눈이 달라지지. 부인이 뭔가 실수할 때, 실수 괜찮아, 할 수 있어. 한마디 해봐. 그러면 저녁 밥상에 반찬이 달라진다고. 원만해지잖아. 그거 야단 쳐가지고 얻는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야단 쳐. 이렇게 가지고 잘 이해시켜서. 이제 처벌 도식으로 안 사는 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이 처벌 도식이 얼마나 자기에게 손해를 많이 끼치는지 이런 걸 자꾸 따져보도록 도와주면 도움이 됩니다. 자, 아이고, 오늘 뭐 좀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10시 2분 전에 강좌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2025년도 우리 EDL 강의 끝났고 1월 6일인가요? 예. 1월 6일이 첫째 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우리 선악동 교회에서 모여서 1월 첫 주 좋은 강의로 만나서
또 여러분들 어쨌든 유익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 늦은 시간까지 강의에 참여해서 함께 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저도 이제 심리도식 치료는 또 몇 달 동안 해서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어쨌든 사람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심리도식 치료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래도 감사하게 이 심리도식 치료 마지막 마무리 정리하는 거는 그 유튜브 영상으로 다시 정리가 돼가지고 여러 번 올려줬으니까는 자꾸 반복해서 심리도식 치료 전문가가 되면은요, 완전히 이거는 탁월한 치료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만 제대로 갖추고 좀 능숙하게, 아, 이 사람은 이런 뭐 잘 모르겠으면 도식 검사하면 되잖아요. 검사해가지고, 아, 이 사람은 이런 게 있구나.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아주 합당하게 이제 이 사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짤 수가 있거든. 그래서 사례 개념을 시키고 이렇게 짜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면은요. 그 덫에서 신음하던 사람들이 치료되는 그 기쁨이 엄청 큰 거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열심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도 또 EDL 치유상담교육원에 이제 심리치료 도식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정말 종은 열심히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고 했는데 종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긍휼히 여기시고 더 잘 이해하고 저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잘 강의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내년에도 계속 강의 또 모이는 워크숍 이런 모든 실습 훈련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장중에 잡으시고 맡긴 상처받은 영혼들을 만지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치료의 손길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들을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필요한 지혜와 중령과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